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 내음을 품에 끌어안고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한 사람이 저지른 악행 탓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나 가족들이 모두 망신을 당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얼마 전 그 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아주 속 시원하고 통쾌한 일화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던 분들이었고 바다 명소로 유명한 동네에서 자그맣게 횟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부모님이 사장님이었기에 매일 신선한 회나 생선 요리를 마음껏 먹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법. 저는 부모님이 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제게 참 못되게 행동을 하곤 했어요. 쉽게 말해 따돌림을 당했던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제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 제 몸에도 자연스럽게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좋아 바다 냄새지 다른 사람들에겐 비린내로 맡아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피하게 되었고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놀리기도 했어요. 야, 이현수, 너 좀 씻고 다녀라. 나 맨날 씻는데 왜? 맨날 씻는다는 애가 지나갈 때마다 바다 비린내를 풍기고 다녀? 어휴, 너 옆에 지나갈 때마다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저런 말을 듣고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부끄럽다거나 창피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어요.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피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누가 뭐라든 간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스스로도 약해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감정이 많이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당연하게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걸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부모님은 굳이 힘들게 일을 돕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절 만류하셨지만 저는 외동딸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힘들게 고생하시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기에 일을 도왔습니다. 또 스스로 이 일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어요. 공부에는 크게 흥미가 없었기에 고등학교도 집 근처에 있는 여상으로 진학을 했고 대학을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저는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원래 이런 가게는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부모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어요. 우리는 너한테 이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게 아니야. 단순한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도 자식이 가업을 물려받으면 엄마랑 아빠도 좋지 않을까 해서. 물론 가업을 이어받는 거 좋지. 그런데 이게 뭐 가업이라고 할 정도로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네가 장사하면서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 살아보니 장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마음 편하더라.
처음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그저 서운하게만 들려왔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아직 장사에 대해 잘 몰랐고 제가 경영을 하는 입장이 된다면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일은 일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고 퇴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의 가게로 발도장을 찍고 저의 하루는 단조로웠어요. 회사, 가게, 집. 이 루트가 반복됐죠. 사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어 약속을 잡을 일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루트가 일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20대 초반을 넘어 중반에 들어서고 30줄을 앞둔 나이까지 접어들자 몇 없는 주변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결혼 안 할 거야? 이번 달에만 3명이 시집을 갔어. 결혼은 뭐 나 혼자 하니? 짝이 있어야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연애 안 한 지가 몇 년인지 설레임, 두근거림, 뭐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난다. 수빈이랑 맨날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이연수 저러다가 일만 하다 죽는 거 아니냐고. 너 정말 일만 하다가 죽을 거야? 그럴 거 아니면 차라리 맞선이라도 좀 봐. 아이고, 걱정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일 하면서 내 가족 챙기고 사는 게 제일 좋아. 인연이야 때 되면 나타나겠지 뭐.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 그건 그저 내 시간까지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었고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을 돕는 것이 더 좋았어요. 정말 운명의 상대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알아서 굴러 들어오겠거니 태평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30줄에 접어들었을 무렵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출장차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저희 가게에 처음 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도 저희 가게 음식에 대해 너무 맛있다면서 쉴 새 없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업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손님이 가게 음식에 대만족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웃기게도 정말 마음에 들었던지 남편은 출장 첫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까지도 저희 가게로 찾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거의 4일 정도 되는 시간 내내 저희 가게만 찾아온 거였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구나 싶어 서빙을 하는 동안에 대화도 몇 마디 나누었는데 서울로 돌아가던 날 계산을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더군요. 이거 제 명함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제 개인 휴대폰 번호고요.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해요. 사실 이 가게 4일 동안 빠짐없이 찾아왔던 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도 있지만 그쪽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대화를 좀 나누고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온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가도 쭉 연락하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태어나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에 너무 낯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문자 한 통을 남겼고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어요. 서울과 부산이라는 장거리도 제겐 부담이었고 연애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해도 될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보낸 문자 한 통은 매일 1시간이 넘는 통화로 이어지게 됐어요. 서로의 일상도 공유하고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직장 뒷담화를 하기도 했죠.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지만 누군가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겐 큰 힐링이 됐어요. 출근과 가게 일 돕기, 집 와서 씻고 자기,
딱 이것뿐이었던 저의 하루 루틴에 남편과 연락하는 것이 추가되니 괜히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연락을 한 지 한두 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의 주말에 남편이 저희 가게를 예고도 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전 오랜만에 보는 거라 무척이나 반가웠죠. 와, 온다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이번에도 출장 때문에 왔어요? 이번에는 출장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얼굴도 볼 겸 여행도 할 겸, 그리고 여기서 밥도 먹을 겸 해서 찾아왔어요. 그날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한 남편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고백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냅다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서로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 인생에서 제대로 된 첫 연애였기에 서툴고 어색할 때도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남편은 항상 제게 따뜻하게 대해줬고 변함없이 저 하나만 바라봐줬어요. 명절이나 휴일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부산에 와주었고 저희 부모님께도 자주 인사를 드리면서 예의 있게 행동했죠. 부모님도 그런 그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도 참 고마웠어요.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었던 제게 연애 감정을 싹트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서 30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쯤에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보낸다면 앞으로의 제 삶도 더 빛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반듯하지, 직장 안정적이지, 예의 바르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으니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도 어머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떨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긴장한 걸 눈치챈 건지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자기, 긴장하고 있는 게 얼굴에 다 보여. 이거 너무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중요한 날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 있겠어. 나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막 곱게 키운 아들인데 너한테는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가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내가 자기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없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대.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처음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 어머님을 보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드라마에서 볼 법한 우아한 사모님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고상하고 우아하고 상냥한 분이셨어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낳았기에 연세가 60대 후반 정도라고 하셨었는데 자기 관리를 무척이나 철저히 하신 건지 피부는 주름 하나 없이 탱탱하셨고 흰머리 한 가닥 없이 검은 머리카락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우아한 백조가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기품이 느껴졌죠. 게다가 처음 만난 제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먼 길 온다고 고생 많았죠?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수라고 합니다. 상상했던 거랑은 달리 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신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흔히 한다는 아들 자랑 같은 것도 하나 하지 않으셨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며 무조건 저를 환영해 주시기만 했어요.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느냐고 여쭤보시기에 수산업과 횟집을 함께 하신다고 하니 되게 멋지다면서 박수를 짝짝 치며 좋아하시기도 하고 제 몸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바다 냄새도 좋아하셨어요. 이게 참 낯설었어요. 남들에게 맨날 첫날 냄새난다. 옷이나 좀 빨아입어라. 이런 말만 듣다가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제 몸에서 나는 바다 냄새 좀 별로지 않으세요?
익숙하지도 않으실 텐데. 어머나, 그게 왜 별로예요? 서울에서는 맡고 싶어도 못 맡는 냄새인데.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왜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어릴 땐 항상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받곤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혹시나 좀 불편하시면 어쩌나 해서요. 이게 향수를 뿌려도 나중에는 냄새가 어쩔 수 없이 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놀리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저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순탄하게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서 결혼을 했고, 신혼집을 고민하던 사이 마침 남편이 부산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 부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사실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일평생 남편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어머님이었기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되려 이제는 아들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겠다며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며 더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참 떨어진 거리에 살게 되는 건데. 어머, 얘 좀 봐. 안 괜찮으면 뭐 어떡할 건데. 이미 발령은 났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난 오히려 좋다니깐. 짐이 덜어진 것 같아서 홀가분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혼자 살게 된 김에 여행도 다니고 실컷 놀러도 다녀야지.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때때로 외로워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떨어져 살고 있는 만큼 더 많이 연락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매주 저희 집으로 직접 만든 반찬들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장조림, 멸치볶음 등 정성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택배 상자 가득 넣어 보내주셨고, 저희 부모님께도 때때로 맛있는 것들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감사한 마음에 어머님께 갓 잡은 생선이나 해산물 같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곤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꼭 사진을 찍어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시고 또 상태 메시지까지 바꾸시면서 은근슬쩍 자랑을 하시곤 했어요. 이를테면 사돈댁이 보내주신 오징어랑 갈치, 우리 아들 장가 참 잘 갔다, 이런 식이었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었는데 별것 아닌 것까지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되려 제가 조금 민망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게 어머님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신경 쓰이는 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어머님은 정말 엄청난 마당발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만 봐도 어머님의 하객으로 사람이 북적거릴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한 지 딱 1년째 접어들던 날, 그때부터 일이 점점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셨기에 저희 둘 다 연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편은 케이크를 사러 갔고 저는 먼저 시댁으로 향했는데 집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계시는 겁니다. 집이 아니라 마치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황스러운 저와는 달리 어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태영이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아, 태영 씨는 케이크 사가지고 온다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시간 보내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미리 전화를 하고 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희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다시 올게요. 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어서 들어가자. 우리 교회 사람들 소개시켜줄게. 그리곤 제 팔을 끌어당기시면서 거실 쪽으로 데려가셨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결혼식장에서도 지나치듯 얼굴을 본 어머님의 교회 지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이끄시는 대로 딱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시선들이 제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들어온 남편은 당황스러워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실에 계시는 지인분들에게 인사도 드리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어머님은 지인분들에게 절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결혼식장에서 다들 봤지?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얘가 내 며느리야. 우리 집 복덩이. 자, 아가 뭐하니?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던 며느리?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이리 귀한 며느리를 여기서 다 보네? 아가씨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달달이 용돈도 막 150만 원씩 주고. 네? 아니, 그게... 맞아. 그런데 얘는 그렇게 티내는 걸 싫어한다. 얘,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 좀 했다고 막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어요. 달마다 용돈을 드리고는 있었지만 15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상황으로 보면 어머님께서 지인분들에게 허풍을 좀 치신 것 같았어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어색하게 웃음으로 때운 채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지인분들이 모두 집으로 가셨고 어머님은 지인분들이 가시자마자 제게 다가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원래 좀 이래. 원래 있던 일도 뻥튀기해서 말하고. 그러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는 너 좋게 이야기했으니까. 네, 어머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렇지? 날 좋게 얘기했다는데 안 좋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난 또 네가 괜히 찝찝해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먼저 말해봤다. 다른 건 몰라도 원래 그런다는 말이 참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쓰였어요. 저 말을 해석하자면 필요시에는 언제든 더한 것들도 뻥튀기를 해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칠 수 있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솔직히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생일 촛불도 불어드리고 케이크도 맛나게 먹고 식사도 잘하고 왔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에는 찝찝함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자기야, 어머님 말이야. 원래도 항상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 저런 식이라니?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친구분들 앞에서 허풍을 떠신다거나 하는 거 말이야. 아, 아까 교회분들 앞에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지? 어머니 원래 조금 그런 경향이 있으셔. 그런데 자기도 알잖아. 그 말에 악의가 없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으셨는데 나쁜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너무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만 같고 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같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간에 없는 사실을 뻥튀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허풍을 떨어대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 머지않아 크게 후회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청명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보다도 하늘이 더 높고 푸르렀으며 길에는 지나가는 관광객들로 거리가 한창 북적거리고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가을에는 또 회를 먹기에 가장 적당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손님이 훨씬 많아 정신없이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서빙을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가게 안으로 단체 손님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들 등산복을 입은 중장년층 손님들이셨습니다. 모습만 보면
무슨 등산 동호회에서 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분들은 가게로 들어오셔서 미리 예약이라도 한 듯 다들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물었어요. 잠시만요. 혹시 예약하고 오신 건가요? 저희 오늘 단체 예약 손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 예약 안 하고 오시면 단체 손님은 받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들도 오셔야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김금순 이름으로 40명 예약해놨다는데. 주소 찍어준 대로 잘 왔구만 무슨. 아가씨, 빨리 여기 세팅 좀 해줘요. 40명 앉으려면 테이블을 어떻게 앉아야 하나? 뭐 고민할 거 있어? 가게 넓구만 뭐. 여기 붙어있는 좌석들 싹 다 붙여서 땡기면 앉을 수 있겠네. 자, 다들 빨리빨리 좀 움직이자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김금순이라는 이름은 바로 어머님의 이름이었거든요. 여기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사람들 모두가 어머님의 지인들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제게는 단 한 통의 문자도 전화도 없었고 남편도 제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었기 때문에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님이 착각을 하신 건 아닌가 싶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결국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가게 오시기로 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머님 지인분들 40명이 가게로 와서는 아주 난리도 아니야. 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가 부산으로 오셨다고? 지인분들까지 데리고? 난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었어. 심지어 부산 오신다는 이야기도 나한테 하신 적이 없으신데 언제 오셨지? 당신은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어머님 지인분들이라고 하시지만 예약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단체 손님을 어떻게 받아? 우리 직원도 몇 명 없는데. 당신이 어머님께 전화 좀 해봐. 내 전화는 받지도 않으신단 말이야. 에이, 여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장사 잘 되면 좋은 거잖아. 단체 손님이 와서 팔아주면 매출도 팍팍 오르고 또 입소문 타면 다른 손님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 지금 볼일 보는 중이니까 정 바쁘면 내가 이거 끝나고 가게로 바로 갈게. 저는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데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 몇 명으로 이 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쳐내라는 건지. 그 와중에도 어머님의 지인분들은 가게 사진을 마구 촬영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미 테이블을 붙이고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미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난처해하고 있던 순간 어머니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싱글벙글 신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황급히 어머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화는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 아이고, 다 왔네, 다 왔어. 여기에 우리 며느리 가게. 아가, 내가 오늘 전화로 예약했었지? 한 40명 정도 올 거라고. 세팅도 야무지게 해주고 잘했네. 네? 어머님이 언제? 내가 팔아주고 가는 거잖니. 단체 손님이면 나름 매출도 짭짤할 텐데 조금만 신경 써줘.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만 좀 부탁한다. 매출은 제대로 올려주고 갈 테니까. 어머님은 또 지인분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았어요.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약은커녕 최소한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런 단체 손님이 몰려와 가게를 점령한 건 가게를 오픈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물며 제가 어릴 때에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님과 지인분들은 이미 좌석까지 다닥다닥 붙여놓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터라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없다고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게다가 자리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벌써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온갖 회 세트부터 시작해서 술도 가지각색 종류별로 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통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손을 걷어붙이고 정신없이 회를 썰기 시작했어요.
활어 수조에서 참돔, 광어, 우럭 등의 생선들을 꺼내 손질하고 우럭 매운탕에 미나리, 콩나물, 마늘 듬뿍 넣어 팔팔 끓였어요. 거기다가 멍게, 해삼, 전복도 손질해 올리고 양념장과 반찬도 추가로 준비했죠. 술은 맥주, 소주, 막걸리까지 테이블마다 종류별로 들어갔고 다채로운 해산물 코스 요리까지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게에 있는 전 메뉴를 주문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정신없이 음식을 들고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단체 손님들은 한껏 흥이 오른 상태로 수다를 떨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나왔나 하고 중간 정산을 해보니 무려 1,000만 원이 넘은 상태였어요. 단체 손님이라 그런간 몰라도 거의 며칠 동안 장사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은 상황이었죠. 솔직히 음식을 손질하고 나르는 것까지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 이 정도면 힘든 것에 비해 반타작은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과 지인분들 때문에 가게에 들어오시는 일반 손님들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돌려보내야 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나름 이득을 봤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술 파티를 벌이시던 어머님과 지인분들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될 쯤에서야 일어나셨고 저는 영수증을 뽑아들고서 계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들은 다들 가게를 나가시고 어머님께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다가오셔서는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아가, 오늘 아주 흥이 넘쳤어. 회도 어찌나 맛있든지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니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 먹어본다. 네, 어머님. 오늘 비용은 총 1,020만 원 나왔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좌로? 사돈이랑 사부인께 잘 먹었다고 꼭 좀 전해드리고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놀러온 보람이 있어. 다음에도 또 올게. 알았지? 그럼 아가, 늦은 시간까지 고생 좀 해라.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가게를 나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게의 음식이란 음식은 싹 다 털어먹고서 계산을 하지 않고 튀어버리겠다는 것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사고 회로가 모두 정지된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 싶어 넋을 놓고 어머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 이내 방긋 웃고서 다시 어머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 꼭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 가게 명의 이제 더 이상 저희 부모님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가게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더 이상 저희 부모님 명의의 가게가 아니라고요. 저희 부모님 장사 접으셨어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싱글벙글 웃음을 짓고 계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내가 웃고 있었냐는 듯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이 가게는 원래는 저희 부모님 명의의 가게가 맞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해 오셨죠. 생선을 고르는 안목부터 시작해 생선 손질과 손님들께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까지 두 분 모두 아주 완벽하셨어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에게도 아름아름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평일 저녁에는 나름 대기가 있을 정도로 입지가 있던 가게였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 가게는 부모님의 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로 이전됐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강행하게 되었고 남편도 구조조정 명단 안에 포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새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남편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여보, 괜찮아. 지금 그 회사보다 좋은 곳 많을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어? 내가 그 회사를 위해 얼마나 발벗고 뛰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잘라? 차라리 말이라도 좀 해주던가. 그럼 준비라도 했을 텐데. 솔직히 저 같아도 많이 힘들 것 같았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갈아서 열심히 다닌 회사인데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버리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몹시 힘들어하는 남편의 옆에서 한없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해드렸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으시더니 남편을 가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우선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가게로 향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이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혹시 우리가 운영하던 이 횟집을 자네가 맡아서 운영해보지 않겠나? 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가게를요? 우리도 많이 생각하고 하는 제안이야.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제안에 남편과 저는 몹시 당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손사래를 쳤죠.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웃으며 남편에게 이 가게 명의를 넘겨주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원래 올해까지만 가게 운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부모님께서도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는 만큼 이제 영업에서는 손을 떼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하니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하셨어요.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말고 무조건 넘겨준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요즘 우리 가게 오는 젊은 사람들 푸념하는 거 들어보니 취업 준비도 힘들고 면접 본다 해도 합격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제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취업 문턱이 높아서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 모습을 보는데 남의 일 같지 않더라. 당장에 우리 딸내미랑 우리 사위도 젊은 나이인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급하게 결정 내리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 어떤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사실 남편은 이전부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할 나이가 된다면 그때 퇴직금 받은 걸로 장사나 한번 해볼까 하는 얘기였죠.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한 농담이었겠지만 그게 현실로 일어나게 되니 남편도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덩달아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남편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깊게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가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혹여나 저희 부모님께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의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줬고 부모님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결국 남편은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게의 명의는 저희 부모님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게가 남편의 것이 된 것이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을 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아직 나가지 않으신 어머님의 지인분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이번에 그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왜?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해고를 당해? 저도 자세히는 모르긴 하지만 듣기로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회사 잘렸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저희 부모님이 불쌍하다고 속상하시다면서 이 가게를 남편 명의로 넘겨주셨어요. 남편 보고 잘 운영해보라고 하시면서요. 제 말에 순간 가게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몇 분이서 나가시려다가 저의 말을 듣고 모든 행동을 뚝 멈추시고서 저와 어머님을 바라보고 계셨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어머님의 표정은 정말 보기 좋게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지금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전 취직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들 가게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신 거라고요. 야, 그러면 더더욱이나 돈을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아들 가게에서 엄마가 밥을 먹겠다는데 뭐 돈을 내야 할 이유가 있어? 너 이제 보니 참 웃기는 애구나. 참,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혼자 오셔서 드신 게 아니라 어머님 지인분들까지 싹 다 끌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음식값은 제대로 치고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기본 개념이고 예의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예의를 우누네? 아, 난 모르겠고 저는 이 금액 어머님께 정당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엄연히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신 손님이시니까요. 이 돈 안 내고 가시면 어머님은 아드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가시는 거예요. 전 당당한 태도로 어머님께 영수증을 들이밀었고 어머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모든 게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니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어머님이 그렇게 난처해하고 계실 동안 뒤에서 어머님의 지인분들은 제 귀에까지 다 들리도록 험담을 하셨습니다. 아유, 하여간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사단이 날 줄 알았지. 나이 먹고 허풍만 늘어가지고서는. 에휴, 저놈의 엿폈네. 다신 엮이나 봐. 어머님의 지인분들은 모두 가게를 빠져나가셨고 어머님은 결국 계산도 하지 않으신 채로 지인분들을 쫓아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와 직원분들은 단체 손님들이 먹어치운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약속이 끝나고 오겠다고 했던 남편은 끝끝내 오지 않았어요. 겨우 마감 시간을 넘겨 모든 정리를 끝내고 마감까지 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어머님 오셨다고 했잖아. 당신의 가게 넘겨받은 거 어머님께 다 말씀드렸어. 그렇게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리면 어떡해. 뭐라고? 여보, 그걸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럼 1,000만 원이 넘는 음식을 드시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려고 하시는데 그걸 그냥 놔둬? 어머님이 요 가게 아직 우리 부모님 건 줄 알고 계시길래 그냥 대놓고 말씀드렸어. 뭐? 1,000만 원이 넘는 음식을 대체 뭘 드셨길래? 가게에 있는 물고기랑 물고기는 싹 다 잡아 드신 것 같은데? 우럭, 참돔, 광어, 매운탕 그리고 술까지 오늘 냉장고 다 동났어. 아무튼 난 모르겠고 어머님 돈 안 받아오면 난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오늘 계산도 안 하고 가셨어. 진짜 미치겠네. 어머니는 왜 일을 크게 만들어서는. 미치면 안 되지. 당신이 이 가게 사장인데. 아무튼 책임지고 그 돈 받아와. 난 분명히 말했어. 돈 안 받아오면 가족이고 뭐고 얄짤없이 바로 법정으로 간다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법적으로 나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 난 이런 일 절대로 안 만들지. 이건 상식에서 어긋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들먹이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소리야. 어떻게든 받아내. 이 가게 명의는 당신 이름일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밑바닥부터 키워오신 가게니까.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그어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어가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은 어찌저찌 어머님께 돈을 받아오긴 했어요. 어머님에게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빚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빌려드린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사정사정 하셨어. 본인은 그 가게가 정말 내 가게인 줄 몰랐다고.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 말인즉슨 그 가게가 우리 부모님 가게인 줄 아셔서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오셨다는 거네.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아무 할 말 없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의 해명 아닌 해명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변명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았으니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대충 상황이 수습되는 듯 했는데 불과 두어 달쯤 지나서 집 우편함에 우편물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꺼내서 봤는데 은행에서 남편의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열어본 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바로 남편 앞으로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대출을 했고 그 이자를 내지 않아서 가압류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또 뭔가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의 말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곧장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나 몰래 대출 받은 적 있어? 언제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길래 이자를 못 내서 이렇게 가압류한다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건데. 그게 사실은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 안 해? 나 진짜 확 다 엎어버린다? 아니 전에 어머니가 먹고 간 음식값 있잖아. 그거 내가 대출받아서 어머니께 빌려드린 거였어. 뭐? 아니 그걸 대출받아서 빌려드렸다는 거야? 당신 퇴직금 받은 거 꽤 되잖아. 그건 다 어디 가고 대출을 받아? 남편은 지난날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이실직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주식으로 날려먹은 지 오래되었고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가게에 파리만 날렸기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어머님께 돈을 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주식으로 퇴직금을 날려먹은 사실도, 대출을 받은 사실도, 대출을 연체시키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 어떤 것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충격만 줄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로울 지경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왜 당신 빚을 대신 갚아야 해? 거짓말하고 숨긴 것도 모자라 이자까지 떠넘기려고?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줘. 꿈도 꾸지 마. 이자를 제가 내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의 이자가 밀려있는데. 그래 내주려면 내줄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저는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듯이 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깊이 고민한 끝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계속해서 비밀을 숨기고 뒤늦게 들키면 변명부터 한다는 점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대로 함께 산다면 앞으로도 더 큰 문제를 감출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어요. 우리 이쯤에서 갈라서는 게 좋겠어. 모든 일에 비밀을 만들고 나중에 들켜서 변명하는 사람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당신 지금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성적으로. 아니,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용서를 하게 되면 앞으로 눈 감는 날까지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데 나는 당신의 어떤 부분을 보고 같이 살아야 해? 믿음도 신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울기만 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손해는 없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참 많았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주신 그 가게의 명의도 도로 찾아올 생각이었고 위자료도 져야 하고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도 붙을 테고 저는 그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저더러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니냐며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이혼남 만들지 말아달라며 본인이 앞으로 다신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길래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진짜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는 거라면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지 말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남편 명의로 돌려놓았던 횟집도 도로 찾아올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게 아주 잘했다며 되려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그놈 그거 어쩐지 좀 뒤가 찝찝하더라니.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리 딸 현명하게 잘 선택했어. 그래,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더라.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길 100번 1000번 잘한 거야. 우리는 믿고 넘겨준 거였는데 참 양심도 없지. 그런 집안 사람들이랑 엮이게 되면 결국 나중엔 제 인생만 피곤해지는 법이라며 잘 갈라섰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정말 이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갔고 위자료를 모두 정산한 다음에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걸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면서 저는 마음 편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회사, 가게, 집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운영했을 때랑은 달리 지금 저희 부모님 가게는 이전처럼 바글바글 복작복작하니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답니다. 저도 잡생각 따위는 들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중이에요. 앞으로 누구보다 더 행복해질 제 삶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